그런데 제가 아마 이 리뷰 영상 썸네일에 이 영화가 재미없다, 별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을 거예요. 일단 썸네일 어그로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버 양알못이네 하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연말에 올해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 탑10 이런 거 했을 때 이 영화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2월 12일 국내 극장에 개봉한 영화 브루탈리스트입니다. 저는 개봉일 다음 날인 2월 13일에 극장에서 보고 왔고요. 매년 그렇지만 1분기 극장가는 보통 2월 말이나 3월 초에 열리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맞춰서 그 전에 나왔던 영화들 중에서 가장 작품성 뛰어난 영화들이 몰려서 개봉하는 시기입니다. 올해는 미국 시간 3월 2일 일요일 밤, 한국 시간으로는 3월 3일 월요일 오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립니다. 제97회 아카데미 시상식 이죠. 이번 아카데미 주요 노미네이션 작품들 중에서 1월에 노스페라투 개봉했고 2월에 브루탈리스트, 컴플리트 언노운, 3월에 에밀리아 페레즈, 콘클라베, 그리고 골든글로브 애니메이션상 수상했던 플로우도 3월에 개봉하고요. 이 중에서 브루탈리스트는 노미네이션 숫자로는 에밀리아 페레즈 다음 두 번째로 많고 10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무관 따리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트로피를 여러 개 들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상인 작품상 수상의 가능성도 꽤 높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번 아카데미 전망이 한마디로 대혼돈이죠. 최다 부문 무려 13개 부문 후보에 오른 에밀리아 페레즈가 지금 로튼 토마토도 이 지경이 되어 있고 막 배우랑 AI 사용 등 여러 논란들이 있어서 그런 논란들을 뚫고 에밀리아 페레즈가 작품상 먹어버릴 가능성도 없진 않고 브루탈리스트도 AI 사용 논란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는 무슨 헐리우드판 러다이트 운동도 아니고 뭔가 막을 수 없는 흐름에 무의미하게 저항하는 느낌? 일단 브루탈리스트에 사용한 AI 기술은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배우가 자기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 연기를 하는데 발음이 어색하니까 그거를 AI로 좀 만져준 건데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하나씩 AI 기술을 쓰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배우도 없고 작가도 없고 다 AI가 만들어버리는 시대가 올 거라고 그래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저는 근데 AI 기술이 문화예술 분야를 비롯해 거의 모든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거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봐서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상황을 면밀히 봐야 할 것 같고 아무튼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어서 이번 아카데미는 참 예상이 안 된다. 저라면 그냥 파격적으로 서브스턴스 작품상 주고 끝내자 이럴 것 같고 아니면 예상 외의 결과라면 아노라가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정배는 브루탈리스트의 가능성이 높죠. 에밀리아 페레즈는 제가 아직 안 봐서 모르겠지만 브루탈리스트는 제가 보고 왔으니까 아카데미 작품상에 어울리는 영화가 맞습니다. 이 영화가 작품상 받는다면 당연하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마 이 리뷰 영상 썸네일에 이 영화가 재미없다, 별로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을 거예요. 일단 썸네일 어그로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 유튜버 양알못이네 하면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썸네일 문구를 쓰기로 결심을 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지금 기분이 되게 묘합니다. 브루탈리즘 건축물을 보면서 옆에서 막 예술적으로 미학적으로 막 역사적인 의미가 막 그렇게 얘기할 때 그냥 눈치 없이 뭐야 흉물이네 라고 말해버린 그런 기분이거든요. 사실 제가 이 영화가 재미없었다라고 한 거의 정확한 의미는 제가 이 영화를 보는 동안 또 여러 영화들이 막 생각이 났는데 자 일단 오펜하이머 당연하죠. 그리고 존 오브 인터레스트 이것도 당연합니다. 거기에 폭스캐쳐 그리고 쇼쉔크 탈출도 생각났어요. 그리고 홀로코스트 영화 3대장 신들러 리스트, 피아니스트, 인생은 아름다워 거기에 마틴 스콜세지 영화들과 정의삭 감독의 미나리. 그런데 제가 리뷰 영상 찍을 때 이렇게 비슷한 영화들 많이 언급하는 이유가 사실 댓글 달리는 거 보면 대부분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런 유튜버 리뷰 영상을 찾아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사실 특히 스포 없이 리뷰 영상 찍을 때는 이 영화를 볼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판단에 도움이 되겠다는 목적이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영화를 보기 전에는 내가 본 어떤 영화와 비교해서 이러이러하다 이런 점들이 닮았다 그런 정보들이 그 영화에 대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영화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무튼 브루탈리스트가 재미없었다라는 건 제가 앞에서 얘기한 그 영화들 상당수가 작품성, 재미 뭐 다 엄청난 영화들이잖아요. 그 영화들에 비해서는 재미없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굳이 그런 영화들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 제가 올해 지금까지 본 영화 중에서는 노스페라투 다음 아니면 거의 동급으로 재미있게 봤습니다. 상영 시간 엄청 긴 거 감안하면 영화가 지루한 순간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재미라는 측면의 얘기인 것도 있고 그보다는 사실 제가 언급한 그 영화들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가슴으로 오는 이게 좀 약했다. 제가 요즘 영화들을 볼 때 되도록 정보가 없이 보려고 해서 예고편도 안 보고 시놉시스도 안 보고 영화를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브루탈리스트도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된 건축가의 이야기란 것만 알고 봤어요. 그런데 영화 첫 장면 딱 나오자마자 아 이거 유대인 이야기구나. 그러고 보니 주인공이 에드리언 브로디였어. 유대인 피아니스트가 이번에는 유대인 건축가가 되었네? 거기서 이미
하고 사실 저는 작년에 존 오브 인터레스트도 안 보고 싶었어요. 하도 영화가 너무 대단하다고 난리들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봤는데 이미 너무 많이 봤어. 그것도 한참 옛날에 제가 진짜 어릴 때 신들러 리스트, 인생은 아름다워, 피아니스트 이 3대장 본 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도 계속 나오잖아. 뭐 존 오브 인터레스트까지는 인정. 그거까지는 내가 불평 안 하고 삼켜주겠어. 그런데 브루탈리스트 첫 장면 딱 보고 아 지금 유대인 영화 카테고리가 꽉 차서 더는 안 들어가는데 거기서 심리적인 저항선이 딱. 그리고 미국 이민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미국 배경 시대극에서 거의 무조건 나오잖아요. 특히 근현대 배경으로 해서 마틴 스콜세지 영화들이 제 마음속에서 영화감독 올타임 넘버원이 마틴 스콜세지거든요. 굉장한 작품들은 너무 많이 봤고 결정적으로 정이삭 감독의 미나리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미나리라는 영화를 봤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미국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기 때문에 브루탈리스트 같은 영화가 다루는 내용이나 주제들이 미나리 이상의 감흥을 나한테 줄 수는 없는 거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썸네일에 재미없었다 라고 쓴 거에 가장 큰 의미는 그런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예전에는 작가주의 영화라는 표현을 썼고 요즘은 그냥 예술 영화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던데 저는 다양성 영화라는 표현을 좀 더 선호하거든요. 코로나 팬데믹과 OTT 시대라는 거대한 파도를 거치면서 극장의 지형도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 그냥 단순하게는 극장의 위기, 흥행하는 영화가 잘 안 나오게 되었고 그런데 역으로 관객 점유율 씹어먹는 초대형 흥행작이 드물어지니까 작품성 있는 다양성 영화들이 흥행할 기회는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에 나름 다양성 영화 열풍이라고 할 만한 현상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추락의 해부, 존 오브 인터레스트, 그리고 정점은 연말의 서브스턴스. 올해도 이런 다양성 영화 열풍이 이어지기를 당연히 바라고 있는데 브루탈리스트가 그런 열풍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추락의 해부, 존 오브 인터레스트, 서브스턴스 봤을 때처럼 야 이 영화 꼭 보러 가라 라고 주변에 추천할 만한가? 제 대답은 노예요. 이런 판단도 이 영화가 재미없었다라고 한 거에 포함된 의미고요. 그런데 실제로 최종 흥행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상이 전혀 안 됩니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 영화의 감상을 말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 앞에서 비교가 될 만한 여러 영화들을 얘기했는데 다 대단한 영화들이지만 그 영화들보다 브루탈리스트를 더 위로 둘 수 있는 장점이거든요. 영화가 진짜 비범해요. 사실은 재미없었다라는 썸네일 문구보다는 제가 또 다른 썸네일 문구를 생각했었는데 이겁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평범한 장면이 하나도 없는 영화. 이게 이 영화에 대한 저의 한 줄 평이에요. 사실 영화를 보면서 비범하다고 느끼는 거는 크리스토퍼 놀란 영화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영화를 보면 오펜하이머가 당연히 생각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와 오펜하이머는 범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영화의 재미나 작품성 완성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 감독이 브래디 콥에 1988년생 엄청 젊잖아요. 영화의 내용과 모든 연출들이 너무 도전적이고 야심 넘쳐요. 초반에 주인공이 뉴욕에 도착하는 시퀀스, 미국의 자유와 번영, 그런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자유의 여신상을 딱 뒤집어 버리면서 시작하는 그 시각적인 충격. 그런 장면에서 음악과 음향을 활용하는 방식도 놀란 영화들하고 좀 비슷한데 하여튼 뭐 시작하자마자 정신없습니다. 그냥 영화에 바로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높이, 사다리꼴 구도 이런 이미지들을 강조하면서 관객이 영화의 전방위로 포위된 느낌. 빠져나갈 수가 없어. 제가 처음에 영화 첫 장면에서 아 또 유대인 이야기구나 하고 심리적 저항선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그 저항선이 뒤집힌 자유의 여신상을 보는 순간 바로 뚫려버리면서 내내 그냥 감독의 포로가 되어 질질 끌려다니게 됩니다. 사실 저는 엔딩 크레딧 이후에 쿠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용과 불 켜지면 그냥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영화는 엔딩 크레딧 다 봤습니다. 이 영화는 크레딧 장면까지도 평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영화의 비범함에 완전히 사로잡힌 것처럼 꼼짝 않고 크레딧까지 다 보고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는 중간에 인터미션 15분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애초에 인터미션이 있는 영화 자체가 거의 없지만 그래서 사실 비교할 대상도 없어요. 저는 사실 처음이라서 하마구치 유스케의 해피아워 이거 극장에서 보신 분 있을 텐데 인터미션이 있었다고 알고 있거든요. 저는 OTT로 며칠 정도 끊어서 다 봤는데 아무튼 그 영화 인터미션도 이런 식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브루탈리스트 VOD나 OTT로 나와도 인터미션 15분 영상 포함되어 있을걸요? 그 인터미션 화면조차도 영화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 화면을 계속 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앞에서 감독의 포로가 된 기분이라고 했는데 그 인터미션 장면에서 감독이 어이 포로 화장실 갔다 올 시간이다. 그래서 네 하고 갔다 오게 되는 이 영화에 나온 괴테의 인용 자신이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보다 더 심하게 노예인 사람은 없다. 화장실로 가면서 아우 내가 딱 그 꼴이잖아. 자유롭다고 착각하는 노예. 그러니까 이러한 비범함 재미있다? 충격적이다? 아니요. 너무나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칭찬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보기에는 최대한의 극찬인 것 같아요. 이 영화의 비범함 중 하나가 빛을 쓰는 방식이거든요. 영화가 처음 시작하고 가장 신경 쓰였던 게 주인공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 일부러 주인공의 등만 보여주는 연출이라거나 손이나 뭐 다른 신체만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고 분명히 전체 모습을 프레임 안에 담고 있는데 계속 그늘에 가려있거나 하면서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뉴욕에서 필라델피아로 기차 타고 와서 친척 만나서 포옹하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얼굴이 나오거든요. 아무튼 그 후로도 화면의 빛이 인물의 얼굴을 벗어나 밑으로만 머무는 연출들이 계속 나와요. 그 제한된 빛을 활용해서 영화에서 계속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집니다. 주인공이 유대인 수용소의 생존자라는 설정이어서 그런 주인공의 트라우마와 심리, 이거는 브루탈리스트 건축가로서 주인공의 프로젝트에 계속 투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물들 간의 대화 장면에서 되게 밀착된 구도의 대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지금 대화를 하는 건지 섹스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장면들이 있고, 그리고 이 영화가 청불이고 성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 표현을 강조하겠습니다. 다양한 성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일방적인 관계들이고 대화나 성적인 장면들에서 이러한 밀착은 약간 억압적인 관계성을 내포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이 영화 보면서 생각이 난 영화로 쇼생크 탈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죠. 제가 감독의 포로가 되었다고 느낀 것도 그렇고 영화가 이미지와 사운드로 계속 어떠한 억압의 심리를 표현하는 것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가이 피어스가 연기한 빌런 캐릭터 해리슨 벤 뷰런이라는 부자인데 엄청 부자이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런 캐릭터는 주인공 라즐로에게 있어 후원자이면서 억압과 착취를 하는 인물이거든요. 쇼생크 탈출에서 노튼 소장이랑 주인공 앤디의 관계하고 비슷해 보였어요. 쇼생크 탈출이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고 노튼 소장이 제가 영화에서 본 가장 강렬한 악역 탑3에 들어가는 캐릭터인데 이거는 뭐 배우의 영화적인 표현이겠지만 그 얼굴 피부에서 느껴지는 너무 차가운 질감이 노튼 소장이랑 벤 뷰런이랑 너무 비슷해요. 그리고 영화 폭스캐쳐에서 원래 코미디 연기를 주로 하던 배우 스티브 카렐을 너무나도 파격적인 연기 변신 존 듀폰이라는 재벌 연기를 했는데 이 캐릭터랑도 되게 유사합니다. 자기가 후원을 하던 상대에게 너무나도 끔찍한 짓을 저질러 버렸다는 점이 이 캐릭터들의 공통점인데, 그리고 최근에 로버트 에거스 감독의 노스페라투를 봤기 때문에 벤 뷰런이 라줄로한테 의뢰를 해서 짓고 있는 그 문화센터 건물이 자꾸 노스페라투 성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벤 뷰런이 어느 순간 흡혈귀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영화 후반부에 벤 뷰런의 마지막이 노스페라투 내용이랑 그대로 이어질 것 같은 느낌이기도 했어요. 아무튼 이 벤 뷰런이라는 빌런 캐릭터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마치 감옥 같은 구도의 미국 자본주의 시스템, 자유의 나라라고 하지만 자본이라는 거대한 담장 안에 갇혀서 끝없이 일어나는 착취와 억압, 만연한 부도덕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쇼생크 탈출에서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 장면, 노튼 소장 같은 야만성이 오히려 감옥에 갇힌 문명을 억압하고 있는 역설적인 상징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유명하잖아요. 벤 뷰런이 라줄로랑 대화하면서 당신과 대화를 하면 지적인 자극을 받는다 뭐 이런 말을 계속 하거든요. 이 양반의 본질은 아무렇지도 않게 인종차별하고 강간이나 하는 그런 야말인인 거잖아. 거창하게 양복 빼입고 반듯한 문명인인 척하는 위선이 쇼생크 탈출의 노튼 소장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빌런 캐릭터를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들은 이게 잘 꽂힙니다. 그런데 주인공 쪽 내용들을 보게 되면 특히 이 영화가 전쟁 중에 홀로코스트 얘기가 아니라 전후의 얘기인데 시오니즘에 대한 내용이 비중 있게 나오거든요. 주인공 부부의 조카 조피아라는 이름에 대놓고 시오니스트로 설정이 된 캐릭터가 나와요.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유대인들이 워낙 많이 죽었으니까 살아남은 친척들끼리 뭉치면서 새로운 가족, 이 조피아는 주인공의 누나의 딸, 그러니까 조카이지만 다른 가족들이 죽고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주인공 부부의 딸입니다. 부르기는 삼촌 숙모라고 부르지만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조피아라는 캐릭터가 어찌 보면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캐릭터라고 볼 수 있거든요. 10대, 20대 시절 젊은 모습으로 나오다가 영화의 에필로그에서 중년의 모습으로 이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이 에필로그에서 조피아의 젊은 시절을 연기했던 배우는 조피아의 딸로 등장하고 있고, 중년이 된 조피아는 새로운 배우가 연기하는데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아내인 아리안 라베드가 연기했습니다. 이 에필로그 장면에서 중년 조피아가 이 영화의 마지막 대사라고 할 수 있는 긴 스피치를 하는데 사실상 이 영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되게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는 말이라서, 특히 뭐 시오니즘, 이스라엘 관련해서는 지금 시점까지도 분쟁과 많은 논란들 해서 워낙 복잡하게 얽혔기 때문에 이 조피아의 스피치에 대해서 많이들 토론을 하실 것 같아요. 사실 되게 결정적인 건 그거 같아요. 이 영화가 실화가 아니라는 거. 현실이 허구보다 더 기이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 존 오브 인터레스트, 피아니스트, 폭스캐쳐 전부 실화잖아요. 브루탈리스트에서 주인공이 겪게 되는 비극과 부조리들은 다 실제가 아닌 허구의 이야기들인데, 폭스캐쳐하고 비교를 해볼게요. 거기는 아예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냐고. 그런데 그거는 진짜 실제 사건이었고, 브루탈리스트에서는 물론 되게 끔찍한 일을 당했지만 죽지는 않았잖아요. 스포일러라서 이 내용 자세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데 저는 그 장면
장면이 이게 현실에서는 그보다 더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숱하게 벌어지는데 영화에서 이거를 허구라고 생각하고 보니까 너무 주인공 억까하는 것 같은 거야. 이 영화가 실화 영화였다면 이런 내용들에서 느끼는 게 확 달라졌을 것 같은데 실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도 이렇게 감흥이 내려가는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이 영화를 보면서 가슴에 이렇게 확 꽂히기에는 걸리는 게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재미없었음이라는 어그로 썸네일 문구를 적은 거고요.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 영화가 감독에게 사로잡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감독이 저한테 무슨 플러팅 멘트처럼 너는 이 영화 생각이 계속 날 거야 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지금이야 뭐 리뷰 영상을 제작하고 있으니까 이 영화에 대한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는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도 계속 이 영화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썸네일에 재미없었다라고 해버린 걸 엄청 후회하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연말에 올해 가장 재미있게 본 영화 탑10 이런 거 했을 때 이 영화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들에 대해서 배우들 연기 좋다라는 얘기는 사실 대부분의 영화 리뷰 영상에서 언급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특히 진짜 배우들이 괴물 같은 연기를 보여주거든요. 에드리언 브로디, 가이 피어스 둘 다 엄청난데 저는 펠리시티 존스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키도 작고 동글동글 되게 귀여운 이미지의 배우였는데 로그 1에서부터 뭔가 되게 카리스마 있는 그런 이미지가 생기더니 브루탈리스트에서 정말 놀라운 연기를 보여주거든요. 펠리시티 존스도 그렇고 이 영화가 아카데미 연기상 부분에 많이 올라 있어요. 물론 다른 후보들도 쟁쟁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연기상 부분은 이 영화를 좀 응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영화 브루탈리스트에 대한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